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방선거의 향방을 예측해보는 시사 프로그램 바람이 분다 지방선거편. 이번 지방선거에는 어떤 규모의 신선한 바람이 불어닥칠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 함께하겠습니다. 정인갑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양태정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유은총 OBS 보도국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얘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정치권 주요 이슈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핵심 키워드로 장한석을 선택을 했는데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을 따서 장한석 연대라고 요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한석 연대가 지방선거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장한석 연대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이번에 그 통일교특검 관련해서 저희가 개혁신당이랑 공동 발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연대의 분위기가 나오니까 네. 이제 장석 연대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장석이요? 네네. 근데 한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당의 전 당대표긴 하지만은 지금은 평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대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특정 계파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당 자체가 애초에 계파 불용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가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런 장한석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네. 그러니까 저희 지도부와 함께 똘똘 뭉쳐서 단일 대우로 지금 싸워도 사실은 앞서서 그 계엄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인데 여기에 장한석이라는 자꾸 프레임을 들이대고 또 극우라는 프레임을 들이대고 뭐 계엄의 강을 바다를 못 건넜다 이런 프레임을 들이대는 그런 형태는 네. 우리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한석 연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앞서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장한 두 분은 사실 다 국민의힘 분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연대라기보다는 통합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거로 보이긴 통합이요? 하거든요. 예. 어차피 한 식구잖아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그 장동혁 대표께서도 사실 근데 한동훈 대표를 결국 이제 좀 포용을 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국민의힘 당원분들은 아마 대부분 기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뭐 최근 당무감사위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한동훈 그렇죠. 전 대표를 예. 공격을 하고 있고 찍어내기라고 예. 좀 보여지는데 예. 또 그런 또 한편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장동혁 대표의 그런 지도부, 장동혁 체제를 그렇게 존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공교롭게 날짜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장동혁 대표께서 이제 필리버스터 뭐 거의 뭐 최장시간 24시간 하셨죠. 24시간 예, 넘게 했을 그 시간 한동훈 대표께서는 킨텍스에서 이제 토크 콘서트를 열고 계셔서 약간 대비되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게 과연 조금 아쉽다. 이게 뭐 딱 그날 토크 콘서트 해야겠다 한 건 아니셨겠지만 이제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최소한 어쨌든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조금 더 한동훈 전 대표가 힘을 실어주고 함께하는 모습을 주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더 그릇이 큰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좀 이런 모습이 있는데 네. 제가 왜 이런 국민의힘을 위한 이런 정을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 그렇군요. 네. 정인갑 부의장님도 좀 어떻게 좀 남다르게 바라보실 것 같은데요. 뭐 저희가 처음에 이제 바람개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어야지 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장한석 연대는 저는 자연풍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뭐 특검이라는 뭐 특정 이벤트 뭐 이런 걸로 이제 여의도 기술자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좀 이런 기계적인 결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정치적인 조화들은 향기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또 유권자의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 지난 정부에서 물과 기름 같았던 존재들이잖아요. 그 날선 비난들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원팀으로 갑자기 묶어낼 수 있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유은총 기자도 국회 출입하고 있는데 장한석 연대에 대해서 좀 여야의 말들이 오가고 있죠. 어떤가요? 예, 사실 그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원팀에 있었던 분이셔요. 그렇죠. 분이셨어요. 예. 일단 이번에 계엄을 통해서 뭐 입장이 나눠져서 쪼개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을 갖고 있는 생각은 비슷하다고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사실 이번에 어제 나왔죠. 그 당원 게시판 문제 관련해서 가족과 연관된 거 몰랐었다. 이번에 알게 됐다.
하면서 사과 아닌 사과를 하는 모양새를 보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소홀했던 둘 관계가 좀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시그널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공합이 될 것 같다. 예, 앞서서도 한동훈 예. 대표가 그 SNS를 통해서 이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 수고했다 정말 뭐 고생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먼저 손을 좀 내밀지 않았나. 우리 일단 지선이 다가오고 선거에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다시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이런 시그널이라고 좀 해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네, 대변인님.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의 원팀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중용을 받았던 사람인 것이지 개파 정치를 추구하는 분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둘째로는 지금 저희 당원 게시판 이슈가 어쨌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당원 게시판 사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찍어내려 한다기보다는 우리 당원들이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들이 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자, 그러니까 숙청을 하자가 아니라 응당 조사를 하자고 해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여론조사까지 이어졌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책임이 당 대표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태까지 미뤄졌던 이 당원 게시판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를 숙청하거나 목을 쳐내기 위함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통일교 특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두고도 여야의 유불리가 지금 한창 그 계산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통일교 특검. 통일교 특검 해야죠. 예. 해야 되고 사실 정청래 지도부에서 뭐 통일교 특검 얘기 나왔을 때 하겠다라고 받은 걸 봐서는 최소한 뭐 민주당 최소한 뭐 정청래 지도부나 관련된 민주당 인사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한점 부끄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저는 이거는 뭐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 했을 때 민주당 인사들도 포함이 됐으면 당연히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실 이제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해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재정일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정도로 의심되는 사안이고 네. 이런 게 자꾸 있으니까 사실 정치는 삼류라는 얘기가 속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는 아니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뭐 또 다른 인사라도 돈 받은 게 나왔으면 당연히 처벌받고 감옥 가야 됩니다. 대통령도 지금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도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의갑 부의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막느냐 못 막느냐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양 속담에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는 뭐 말이 있습니다. 그게 모두가 알지만 무서워서 너무 어려워서 건들지 못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뭐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이제 뭐 중대한 국가적인 결단 뒤에는 뭐 특정 종교 세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 우리 21세기 민주공화국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 민주당 입장은 심플합니다. 이게 성역 없이 다 가자. 그래서 이제 통일교든 천공이든 뭐 신천지든 다 조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검경 합동 수사본부 지시하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특검 통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더 빨리 서둘러서 바로 잡자.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은 이미 누가 또 범인이고 네. 누가 옹호 세력인지 다 이해하고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떳떳하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 받았다. 네. 지금 그래서 특검 대 특검으로 지금 가는 양상인데 국민의힘도 그럼요. 예 벌 받을 사람 벌 받아야 되고요. 네. 잘못했으면 두들겨 맞아야 된다고 저도 두들겨 맞아야 생각을 합니다. 된다. 예. 예.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교 분리를 해야 된다는 원칙에도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것이 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특검에서 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애초에 권성동 의원의 어떤 의혹만을 가지고 그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심지어는 당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 민간 업체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사실상의 수사는 거의 끝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14명, 15명의 전현직 정치인들이 거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선택적 수사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당연히 잘못한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된다. 사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또 특검의 추천권을 민주당이 들이대면서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 원하는 식으로 원하는 방식대로 특검을 추천하겠다.
특검을 우리가 원하는 네. 방식대로 구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지금 호도가 되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갑자기 또 신천지를 같이 그렇죠. 조사하자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신천지라면 사실 되게 뜬금없지 않습니까? 예컨대 뜬금없다. 예, 정교분리 원칙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 발생했다고 하면 신천지가 아니라 대순진리회를 넣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순진리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대장동 일당 예. 그 검사들이 제기한 공소장을 보면요, 뭐 사실관계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순진리회에 그 대장동 일당들이 금전을 보내고 그리고 선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뜬금없이 신천지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것은 저는 이것도 또한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특검 지금 얘기 잠깐 좀 연장을 해보면 특검이 아무래도 지방선거까지 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시기 같아요. 지방선거에까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뭐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네.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 드러난 의혹들을 봐서는 사실 민주당이 불리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뭐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 의원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지금 뭐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 가 있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통일교가 국민의힘과 더 가깝고 특히 뭐 그 한학자 총재가 이제 국민의힘 쪽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네. 그런 식의 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자체가 이 특검 자체가 뭐 지방선거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뭐 이게 계속된다고 해서 불리할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신가요? 지방선거에 그렇죠.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영향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예. 통일교는 뭐 저와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견과는 다르게 통일교 안에서 이미 윤영호 본부장이 우리는 민주당과 더 가깝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더 가깝다는 얘기는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특검이라는 것이요. 보통 전 세계적으로 이 야당이 정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올해 들어 생긴 특검이 5개인데 3개 특검 플러스 뭐 쿠팡이랑 관봉권 띠지 특검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여당이 여당 위주로 여당을 위한 기능들을 그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기소된 내용들도 양당을 전부 견제하기 위한 그런 수사들을 했던 네. 것이 아니라 전부 여당을 향한 그런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특검이 앞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특검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서 본인들의 칼로 이용할 것은 명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에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악재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재명 대변인님, 네. 징역 10년 구형 어떻게 평가하세요? 재판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특검이 특검이 구형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적 수사 그리고 야당 탄압을 위한 수사적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 구형 자체는 저희는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의미가 않습니다. 없다. 예. 근데 전반적으로 이 지금 구형이라든지 아니면 수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서 마타도어로서 이용이 될 텐데 저는 그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저희가 계엄의 바다를 건널 필요가 있고 이미 저희 내일이 되면 계엄이 벌써 재작년 일이 되는 겁니다. 재작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선거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것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적절치 않아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인갑 부의장님 징역 네. 10년 구형 뭐 적다고 보세요? 많다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이제 구형이 약하다고 보는 분들이 네. 계세요. 근데 이거는 다만 이제 내란 수괴로서의 뿌리와 몸통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곁가지의 하나의 결과로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내란 수괴로서의 이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면 저는 아마 무기징역이요?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법적인 판단은 물론 판사의 망치 끝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심판은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이게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총구를 겨눈 상황이기 때문에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역시 유권자들께서 당연히 그걸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다시는 우리는 그러한 무모한 시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반면교사를 삼을 필요가 있다. 예. 양태정 변호사님도 좀 특검의 구형량 보셨을 텐데 뭐 향후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게 지방선거 관련해서.
그 앞서 뭐 정인갑 이제 정책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건 예. 사실 4개의 내란 관련 재판 중 하나에 불과한 거고 네. 사실 뭐 특검에서는 거의 법정 최고형을 다 구형한 걸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3개 혐의에 대해서 5년, 2년, 3년 합쳐서 10년인 거거든요. 네. 그렇고 사실 이제 더 중요한 몸통에 해당하는 정말 이제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혐의, 물론 이제 아직 판결 선고 전이긴 하지만 유죄로 인정된다면은 뭐 지금 뭐 법정 최고형 거의 뭐 무기징역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 예. 뭐 혹자들은 뭐 사형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예. 뭐 사실상 뭐 사형이 지금 집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최소한 사법부에서 이런 헌법 소구지를 보여주려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좀 아픈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점점 그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결코 반갑지 않은 소식인 것 같아요. 예, 양 변호사님. 그렇죠. 뭐 사실 국민들께 굉장히 저는 죄송한 사안이고요. 특히 이제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께서 근데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신 건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했다. 예. 이걸 만약 더 계속 뭐 사퇴를 안 하고 있었으면은 사실 지금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이슈가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의혹들로 덮여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정부라든가 청와대 그리고 뭐 이제 여당에서 하고 있는 정책적인 거에 대한 기사가 네.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도 빨리 사퇴를 하시고 억울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뭐 이제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 뭐 배우자가 뭐 부연 업무 추진이 있었다 이런 예. 거는 과거 경찰에서 이미 다뤄줬던 사안이고 저는 이제 무혐의를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뭐 계속 이런 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내대표를 사퇴하고 대응을 하셔서 억울함을 푸시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뭐 녹취록 이제 1억 원 공천원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만약에 돈 준 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사를 받고 처벌까지 받아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터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요? 이게 만약 내년 아니죠 올해 이제 지방선거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 일이 예. 나왔으면은 정말 큰 악재였을 텐데 그나마 저는 이제 뭐 2025년 12월에 터진 것이 전 정말 그나마 다행이다. 빨리 털고 수사하고 이런 게 깨끗한 정당이라는 것을 빨리 국민들께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빨리 잘 털었다. 네. 지금 시점에서 턴 게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뭐 김병기 원내대표뿐 아니라요. 네. 그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만한 민주당의 갑질적 행태가 음. 지속적으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의혹이 지금 나온 것만 한 8개 됩니다. 네. 쿠팡과의 연계라든지 아니면 장남과의 문제라든지 본인 와이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사실 원내대표가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둘째로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그러니까 명청 갈등이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명청 갈등이 김병기 정청래 대표가 당선될 때부터 나오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윤한 갈등보다 훨씬 더 격한 갈등이 있다고 예. 그 전당대회 당시부터 얘기가 나왔던 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의혹들과 더욱 많은 안 좋은 점들이 공개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더욱 악영향으로 또 끼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이재명 전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내의 경쟁 관계 안에서 비롯됐던 그렇죠.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적으로 발굴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자님들 사이에서도 많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취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해서 훨씬 더 많은 지금 비리 의혹들이 지금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정인갑 부의장님 지금 뭐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우선은 뭐 추가적인 뭐 조사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근데 예. 뭐 한편으로 전 또 다행인 건 이 사태를 대하는 태도와 속도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런 일이 터지면 여야 할 것 없이 다 정치 공작, 뭐 음모다 하면서 예. 이렇게 몇 달씩 끌고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민 피로도가 그게 달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빠르게 좀 결단을 내린 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전 어떤 걸 의미하느냐 우리 민주당이 이제 자정 시스템이 조금씩 작동을 하고 있다. 예.
또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도 원칙을 지키겠다는 게 우리 민주당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로 우리가 전화위복 그리고 또 무서운 쇄신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윤총 기자가 할 말 있나요? 아니, 사실 제가 이 재작년도에도 이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 이 기자들이 꽤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사실 가족에서 좀 연루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미 논란이 좀 그렇죠. 논란이 정가에서는 좀 있었나요? 그렇죠. 예. 오랫도록 있었고 사실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먼저 나오긴 했지만 이어서 지금 강선호 의원 또 나왔어요. 사실 강선호 의원 예전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가기 전에도 이 갑질 논란 때문에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일단 장관직을 포기 내려놓으면서 마무리가 된 걸로 보였지만 이 연이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악재가 터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김병기에서 끝날까? 김병기 의원에서 끝날까? 아니면은 이게 또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다른 의원들의 사실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대해서 또 개선되기 위해서라도 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갑질이라고까지 표현하셨잖아요. 사실 좀 이 의원회관 내에서 유명한 의원실이 좀 있어요. 몇 명 있나요? 예, 여기 지금 돌아가나요? 돌아가나요? 예. 저희가 이제 풍문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이제 돌아가는데요. 그 의원실에서 이 보좌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의원실이 있었는데 웬만하면은 이제 모시는 어른이고 그리고 또 같이 네. 한 그 정당 그러니까 보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참아오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게 초발적으로 터지게 된 게 이제 강선우 의원 사태였던 그렇죠. 거죠. 예, 예. 네, 사실 근데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 사태를 보면서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계속 터질 텐데 뭐 사실 민주당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이야기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은 쪽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쭉쭉 나오지 않을까라는 약간 의심 아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좀. 강선호 의원과의 지금 연관성,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렇죠. 서서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좀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떠세요? 뭐 저는 그나마 강선우 의원께서 여가부 장관이 아닌 게 다행이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예. 현직 장관이었는데 이제 그런 녹취록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재명 정부의 악재가 될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사실 그 녹취록 내용을 보면은 뭐 강선우 의원의 처신도 좀 아쉬운 면은 있지만 결국 사실 뭐 근데 불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명을 보면. 근데 이제 뭐 김경 이제 시의원 지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계시지만 예. 그분은 뭐 과연 이거를 모르겠어요. 해명만 봐서는 이거를 돈 자체 준 적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그 공청 관련해서 준 적이 없다라고 해서 약간 이제 본인을 면피하기 위해서 네. 약간 말을 돌리시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수사할 상황이고 빠르게 수사를 해서 빠르게 결과를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올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잘못한 게 있으면은 빨리 국민들께 처리를 맡고 잘못한 게 없으면 떳떳하게 선거에 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이번 사안을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갑질 논란부터 말씀드리자면 여야를 막론하고 갑질을 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 단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죄를 해야 된다. 예, 이번에 저희 뭐 강선우 의원 얘기도 하셨고 김병기 의원 얘기도 있지만은 저희 당에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내부 총질을 좀 하자면 네. 그 과거 허은하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으로 가셨잖아요. 예. 저희 쪽입니다. 네. 3대 천왕으로 불렸었거든요. 3대 천왕이란 말이 있었어요. 예, 보좌관들 사이에 저 의원실은 가면 안 된다. 아. 저 의원실은 갑질이 너무 강하다 했던 의원 중에 하나였고 예. 둘째로는 지금 이혜훈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저희 민주당 보좌관 지금 다 이쪽으로 넘어가신 분들 말씀하시네요. 네, 예, 제가 어쩔 수 없이 예. 내부 총질이 아닌데 외부 총질인데. 아직은 저희 그 청문회를 안 했기 때문에 인선이 네.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당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네.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상당한 기사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김병기 의원뿐 아니라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쉬쉬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이지 보좌관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갑질 논란들 그리고 저도 사실 몇 가지 사건들을 알고 있습니다만 기자들에게 제보한 바도 있고요. 보좌관들이 아마 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이렇게 갑질을 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단죄를 해야 되고 엄중히 죄를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3대 천왕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2명만 말씀하셨어요. 예, 한 명은 제가 모르고 있어서 한 명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취재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윤총 기자 다음 주에 3대 천왕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뭐 그러면은 저기 김병기 원내대표 사태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방금 얘기하신 이해운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뭐 신의 한 수다 아니면 보수 진영 흔들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국민의힘 저기 우리 대변인부터 말씀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해운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 네. 중도층 잡기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포석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보수 진영 흔들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둘째로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을 공격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채가 1,100조였던 것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1,400조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10조에 달하는 국채를 지금 찍어내겠다고 할 정도로 네. 어떤 이런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 고수할 예정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처라고 한다면은 그 포퓰리즘 정책들을 실제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렇죠. 예, 부처입니다. 그 부처에 이해운이라는 전 보수의 인사를 중용을 함으로써 추후에 저희가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점점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악화된 책임을 보수 인사에게 또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잖아요. 근데 이해운 의원. 경제 전문가긴 예, 한데 예. 그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통으로 불렸던 그 이유가 예. 이런 확장 정책이나 포퓰리즘을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렇죠. 건전 재정을 주장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기조와는 완전히 대립된 인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정부 인사라고 한다면 특히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 정부의 경제 정책과 일치하는 사람을 보통 인선을 하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경제 전략들을 추구했던 사람을 지금 인선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산하에서 경제 전문가를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는 적절한 정책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고 있고요. 그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도 저희는 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의갑 부의장님, 보수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해운 전 의원을 지명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책임 전가나 이게 흔들기로 그냥 폄하하기에는 이 김성식, 이해운 두 분의 무게감이 굉장히 커요. 그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해 왔던 이제 실용주의를 보여주는 이런 확실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예전에는 민주당의 당 대표였지만 지금은 이제 국민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빨강도 뭐 국민이다 이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해운, 김성식 이분들은 특히나 보수에서 좀 합리적 보수의 상징 같았던 분들로 역할을 또 해오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정책 통이고 경제 전문가라고 평가받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왜 민주당에 왔을까요? 저는 봤을 때 지금의 보수가 합리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 정책적으로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도 이념보다는 민생이 먼저다 이런데 공감을 하셔서 함께 합류를 하시는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제 민주당은 진보랑 보수를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라는 용광로로 네. 탈바꿈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이 우리 당을 떠났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기보다는 깨진 그릇에서 물이 새 나갈 때 우리가 깨진 그릇부터 붙여야지 물을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 부분을 또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도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태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해운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잘할 것 같다고 보세요? 아니면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지역구인 계양구, 제가 고향이 인천 계양구거든요. 네. 네. 인천 계양구로 제가 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이제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도 이제 거기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그 대통령 후보일 때 이제 앞에서 봤는데 굉장히 실용주의적이세요. 정말 실용적이셔서 중국의 그 약간 흥묘백묘 이제 등소평 이제 주석이 했던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실용주의적이셔서 이 정부에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이면 이 과거에 어땠던 걸 가리지 않고 그냥 쓰는 좀 그런 면이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정말 잘 보여준 게 이번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직전 대선 이제 후보일 때 민주당이야말로 중도 보수 이제 정당이다. 이제 중도 보수 후보라는 걸 표방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고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부 자체를 중도적인 정부고 대통령 본인도 사실 후보 때나 그 전에도 계속 중도적인 최소한 경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념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강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잘 보여준 인사라고 봐서 저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혜원 의원께서 과거에 했던 조금 심한 좀 이제 특히나 이제 지금 여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그렇죠. 발언 행동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번 인사청문회든 그 전에라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가 또 이제 영입 가능성이 아무래도 우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되지 않으세요? 추가 영입이라고 한다면 다른 인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또 이제 보수 진영의 인사들을 추가적으로 또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을 위해서 필요한 인사들은 적극적으로 기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혜원 전 의원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혜원 전 의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전 재정을 필두로 한 그런 경제 정책들을 계속 펼쳐왔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서 실용주의라고 하는데 여기 가서 전혀 기조와 맞지 않는 정부 여당의 경제 정책을 담당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그것과 되는데. 맞는 요직에 앉히면 되는데 예. 그렇지 않은 지금 사람들을 자꾸 데려가려고 하는 게 저는 좀 많이 부적절해 보여요. 전반적으로. 좀 불만이 있으신 거는 맞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긴 맞은 거죠. 알겠습니다. 유은총 기자는 좀 어떻게 이번 지명을 좀 알아봤나요? 어제 의원회관을 한 바퀴 한번 돌면서 이제 들어봤죠. 이제 또 다른 내각에 들어가실 야당 의원님들이 계실까 아니면 야당 인사들이 계실까 하고 한번 들어보니까 몇몇의 이름들이 나오더라고요. 벌써요? 지금 공석인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감 있는 뭐 부산의 모 분들 이름도 계속 언급이 되고요. 돌아가고 있는 거죠. 바람개비가. 얘기해 주세요. 조경태 의원은 어제 근데 아이고, 얘기를 했어요. 제 입에서 나오진 의원은. 않았지만 예. 제 입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조경태 의원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또 뭐 이미 유승민 의원에 대한 뭐 총리설이 나왔는데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총리를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문자가 또 나오기도 했어요. 하고 그리고 또 저희한테 익숙한 분이죠. 이 양 옆에 있는 이 입술을 자주 만지셔서 유명하신 의원님이죠. 홍준표 의원, 예, 홍준표 의원, 전 의원이죠. 전 대구시장이죠. 전 대구시장에 대한 국무총리설도 지금 계속 돌고 있거든요. 사실 좀 국민의힘 보좌진 분들 몇 분을 만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되다가는 이거 밖에서 뭐 누구 인사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겠냐라는 걱정과 우려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대통령이 상당히 고난이 정책을 쓰면서 양쪽 주머니 다 챙긴다. 우리 양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흥묘백묘 가지지 않는구나 진짜. 네. 야 이거 국민의힘도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좀 들었어요. 저희가 이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혜택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서초에서 현직 당협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공천을 3번이나 받았고 현직도 예. 저기 중구성동을 해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를 꽁꽁 숨기다가 전날까지 숨기다가 그 당일이 돼서 보도자료와 함께 본인의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뒤통수를 맞았다고는 볼 수 있지만은 저희 당에는 타격이 없습니다. 저희 당에는 오히려 지금 조경태 의원 얘기도 나오고 여러 네. 인사들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어떤 그런 배급을 골자로 한 정책이라든지 그런 정책 기조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우리 당이 지금 몇 개 튀는 여론조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30% 후반대에 지금 지지율이 폭등을 하고 있고 또 100만 책임당원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이 보수 정당의 지금 최대 인원을 또 끌어모으면서 당이 단일 대우로 지금 똘똘 뭉쳐서 싸울 준비를 마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도 봐도 되는 겁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아직도 계엄 얘기만 맨날 하고 네. 재작년에 있었던 계엄 얘기만 맨날 하고 당의 지도부를 흔들고 그리고 이런 확장 재정이라든지 국가 경제가 위기가 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저쪽 그 포퓰리즘 정책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나가라고 오히려 권유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타격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성을 아주 굉장히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뭐 풍문으로 예, 그럼 들은 정의가 부장님. 얘기인데 우리 국민의힘 소속의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대요. 왜냐하면 이제 이혜훈 이제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이 되고 나면 국회의원들은 국비를 따서 지역에다가 우리 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막강한 권한을 갖는 자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청문회에서 나를 굉장히 세웠다가 이게 만약 그 청문회 통과가 되고 났을 때 나중에는 또 이제 이혜훈 장관하고 협력해서 국비를 따와야 되는 상황들이 올 거예요. 찍힐까봐. 예, 그 상황들을 좀
염려하면서 청문회 스탠스를 정한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청문회를 볼 때 하나의 또 흥미로운 포인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양 변호사님께 여쭤볼 건데 민주당에서는 그렇다고 마냥 반가워할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내부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보수 인사 영입에 대해서. 뭐 이제 이현 후보자 지명됐을 때 이제 뭐 공개적으로 좀 몇몇 의원께서 뭐 이제 조금 우려나 반대 목소리를 낸 건 사실이고, 또 실제로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계시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인사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우려를 이제 표명하는 분들도 꽤 계시긴 하죠. 하지만 뭐 늘 그래왔듯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꺾이는 건 아니고요. 뭐 충분히 뭐 납득할 만한 인사라는 거를 믿고는 있죠. 근데 결국 그걸 보여주는 거는 이혜원 후보자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만큼 이제 이재명 정부 그리고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그 적절한 재정 그리고 적절한 그런 이제 초대 기획부재정부 장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인 예산적 매우 막강한 자리인데 이제 그걸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고, 사실 올해 또 경제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진 않거든요. 특히 국민들은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을 꾸리냐가 직접적인 국민 경제 민생으로 다가오시는 부분이 있어서 막중한 자리이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최소한 뭐 능력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지방선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하면은 서울시장 선거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최대 승부처이자 격전지라고 이렇게 저희가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만만치 않은 현역 시장이지만 악재도 지금 꽤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민주당에서 한번 짚어보실까요? 오세훈 서울시장 재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정인갑 부의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정도가 아니고 엔진 수명이 다한 엔진 수명이요? 정도다. 한강버스처럼? 네. 왜냐면 행정 경험 풍부하신 거 제가 인정하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오랫동안 정치 활동 해오셨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근데 20년 전에 디자인 서울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감각으로 2026년 우리 AI 시대를 준비하기에는 좀 감각이 좀 뒤처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레이트 한강이나 뭐 우리 서울링 이렇게 겉모습은 화려한데 속은 골마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얼마적으로 뭐 사회적인 참사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반지하 침수, 전세 사기 이런 것들로 굉장히 우리 서울 시민들 상처받고 힘들어 했었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나와야 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5선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더 이상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를 위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이제 대권 가도를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 보는 과정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요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이제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털지 못하시면 다음에 5선은 쉽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변인, 그 네. 5선은 쉽지 않다 이렇게 네. 그냥 딱 돌직구를 날신 거예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를 아마 탈환하고 싶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재단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네. 오세훈 시장이 사실 뭐 디자인 서울 이런 게 아니라 행정력으로 시민들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5선이나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서울시 예산이 5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 굉장히 많은 파일을 차지하는 부분이 재정비 재건축입니다. 서울시의 노후화된 부분들을 네. 재정비 재건축하는 것이 서울시의 앞으로의 청사진이다라고 네.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시에서 가장 공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저희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 부분이고, 둘째로는 서울시에서 제일 큰 또 문제가 뭡니까? 교통 문제 아닙니까? 트래픽 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을 내놨고 네. 심지어 성공적인 성과들도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기후동행 카드 같은 네,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정책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내년 이용자 수만 봐도 한 1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경기도랑 지금 몇몇 자치 같이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GTX나 예. 광역 노선 설계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런 정무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정쟁이 아니라 이런 행정적으로 어떤 능력을 보여줬냐, 사실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오세훈 시장이 계속 시민들에게 검증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장 만약에 네. 나오신다고 하면 이번 선거도
그렇게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네. 예. 양태정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오세훈 시장 행정의 달인 맞습니까? 뭐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은 최소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에요. 예. 예. 오세훈 시장 뭐 굉장히 유력한 후보고 어쨌든 뭐 만만치 않은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네. 뭐 다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가 이제 부의장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뭐 기소된 게 있죠. 네. 이제 여론조사 대나고 물론 이제 그 판결이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 전까지는 내리기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계속 리스크로 남아 있을 거고 네. 최악의 경우에는 만에 하나 오세훈 시장께서 당선이 돼서 시장 임기를 하는 중간에 이걸로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돼버리면 우린 또 이제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이제 또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예요. 서울 네.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또 하나 더 짚고 넘어가 싶은 거는 그 종묘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유네스코에서 예. 계속 이제 문화영향 평가를 받으라고 하고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안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모르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종묘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취소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네. 만약 이 부분이 있어 취소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굉장한 피해이자 국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과연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서울 시민분께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명백히 짚고 넘어가거나 해소가 되지 않는 한 쉽지 않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 그 오세훈 서울시장 워낙 유명한 분이긴 하지만 유은총 기자가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사실 오세훈 시장 저희 시장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분이 스타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렇죠. 이 1991년 인천 아파트에서 이 일조권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 일조권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요.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 나이에 비해서 젊고 잘생겼습니다. 남자가 봐도 잘생겼는데요. 네. 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저희가 김상중 배우로만 알고 있는데 여기 진행도 맡으셨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 네, 짧게 하셨어요. 짧게 했어요. 네, 짧게 하셔갖고 그렇고요. 이렇게 방송계에서 알리면서 2000년도에 한나라당에 입당을 했고 그해 16대 국회의원으로 처음으로 정치계에 입문하게 되는데요. 이 소장파 의원으로 소장파 하면 저희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유승민 의원이나 뭐 이혜훈 의원도 일종의 소장파로 이렇게 분류는 되거든요. 한때는요. 지금은 이제 장관파지만 예, 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내면서 심지어 이름이 오세훈법이라고 또 만들어졌어요. 이런 법들을 통해서 이제 존재감을 알렸고 이 2006년도에 45세 만 45세면은 한국 나이로 한 46세 정도 되는 거죠. 서울시장에 나가서 당선이 됐고 2011년 전면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펴고 이 시민 투표를 했죠. 주민 투표를 했는데 아쉽게도 이 주민 투표율이 이 표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개표만큼의 투표율을 얻지를 못해서 개표가 무산됐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요 그때. 그때 딱 약속을 했었죠. 오 시장이 만약 이거 무산되면은 찬성 나면 나는 자진 사퇴하겠다. 네, 내려놓겠다. 진짜로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오세훈 시장의 악연, 힘든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거죠. 한 10년 정도 이 야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2021년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면서 유고되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졌고 다시 화려하게 서울시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헌정성사 첫 4선 서울시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들어온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지금 명태균 게이트도 있고 뭐 종묘 문제도 있고 뭐 한강 버스도 있고요. 사실 저희 방송사니까 TBS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TBS 그렇죠. 문제도 있었고요. 이런 악재 속에서도 의외로 또 정책적인 면에서는 좀 많이 발군을 보였습니다. 뭐 디자인 서울도 어떻게 보면 좀 성공적인 사례로 또 꼽히고요. 아울러서 지금 서울 모아타운이라고 오래된 주거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저 이재명 대변인 말씀하신 예, 재개발 정책들. 사실 2022년 이후에 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지금 오세훈 시장 때 80곳이 지금 개발이 돼갖고 굉장히 많이 좋은 여파를 미치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결정적인 건 토호제죠. 토호제 때문에 지금 인기를 많이 잃으면서 과연 5선에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네. 일단은 제가 강조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확실히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우선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묘 개발 같은 경우에 그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문화재 보호구역 바깥의 개발을 가지고
문화유산을 취소한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유네스코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전방위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탈탈 털으라고 심지어 본인이 갖고 있던 휴대폰 8대도 모두 제출을 하면서 포렌식에도 동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과거에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런 강의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휴대폰 절대 내면 안 된다. 수사받을 때. 그렇죠. 오세훈 시장은 털릴 게 없으니까 휴대폰 8대를 다 낸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인데 이게 지금 1년 동안 마타도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오세훈 시장한테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특검이 정치적으로 선택적 수사로 야당 탄압을 위해서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한다고도 국민들은 또 비춰질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 변호사님 뭐 좀 반박을 좀 한번 해주세요. 지금 탄압받고 있는 서울시장. 일단 몰랐는데 예. 오세훈 시장이 휴대폰 8대나 갖고 계시다는. 저도 처음. 야,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길래 8대나 쓰시지? 약간 보통 장사하시는 분 그렇게 많이 안 쓸 텐데. 네네. 저는 그것만 봐도 조금 의아면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뭐 사법 리스크나 이런 부분도 뭐 문제긴 하지만 뭐 그거야 뭐 어쨌든 올해 지방선거 전까지는 결과 나온 건 아니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근데 사실 서울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만을 갖고 있는 것들이 뭐 많이 있죠. 뭐 토호제가 어떻게 보면 뭐 가장 뭐 이제 컸던 것 같고요. 네. 이제 특히나 뭐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연일 하고 계시지만 과연 그거를 대안할 수 있는 게 꼭 글쎄 모르겠어요. 재건축, 재개발 뭐 그거 외에는 다른 대안은 저 아직 눈에 띈 게 보이지 않아서 사실 그렇게 되면은 뭐 건설사 배불려 주는 거 말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실제 거주할 수 있는 분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 이제 그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걸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뭐 한강버스 문제도 그렇고 뭐 말씀하셨던 유네스코 관련된 그런 문제도 그렇고 그 외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하시는 동안 과연 서울 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졌는가? 전 그거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냉정한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은총 기자 잠깐 또 준비한 게 있죠.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여야 인사들이 지금 속속 하마평이 올라오고 있는데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서울시 선거라는 게 이 최대 격전지잖아요. 이번 지선에. 그래서 여야 통틀어서 출마 예상자만 지금 10명이 넘습니다. 10명이 넘는 상황에서 특히 먼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특히 후보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뭐 자천이고 타천에서 나오는 후보들 중에서 특히 국회에서 이 후보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김영배 의원, 김병기 전 원내대표라고 해야죠. 이제 전 원내대표, 박주민 의원, 박홍근 의원, 서영교 의원, 전현희 의원 정말 많습니다. 현직 의원만 이렇게 많은데요. 총선에서 낙마한 박용진 의원과 그리고 홍익표 전 원내대표 이름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서울시장을 출마하는 사람 중에서는 의원 출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체 그 지자체장 출신도 있습니다. 뭐 워낙 이제는 거물급이 돼서 뭐 이름만 얘기해도 다 아실 텐데 정원호 성동구청장 출마가 좀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뭐 워낙 정원호 청장에 대해서 일 잘하는 단체장으로 알려져 있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고 그 상대인 오세훈 시장도 엄지를 날릴 정도로 좀 이렇게 그 행정력을 인정했는데요. 실제 여론조사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 정은호 구청장이 28.7%로 선두를 달렸고요. 그리고 뭐 이어서 박주민 의원, 서영교 의원, 김병기 의원, 뭐 전현희 의원 이렇게 뒤따랐는데요. 실제로 좀 봤을 때 양자 대결로 보면 어떨까? 오세훈 시장 대 정원호 구청장 했을 때 좀 찾아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상 대결이 있더라고요. 양자 대결이 같은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고요. 정 구청장이 45.2%가 나왔고 그리고 오 시장이 38.1%. 오차범위 바뀌네요. 그렇죠. 예. 구청장이 시장을 이기게 생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국민의힘 쪽에서도 좀 긴장할 것 같은데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후보들이 좀 누가 있나요? 이게 참 되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진짜. 예. 일단 첫 서울시 4선 시장이기 때문에 네. 오세훈 시장이 강력하게 5선 도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그 외에도 지금 나경원 의원도 워낙 오래전부터 서울시장을 그렇죠. 바라봤던 예, 분인데 예. 과연 지금 나오실까 말까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언제나 나오는 경기도지사 때도 나왔던 한동훈 전 대표 강남에 거주하고 계시죠. 이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 양보의 또 아이콘이시잖아요. 네. 이번에도 또 나와서 양보를 하실까 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철수죠, 양보가 아니라. 양보와 철수는 한 끗 차이죠. 일단 의원회관 쪽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로는 안철수 의원은 좀 지금 의원 일을 좀 충실히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의외로 전 서초구청장 출신인 조은희 의원도 이 서울시장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과거에 나가려고 했다가 못 나갔던 일이 있었죠. 그 부분 관련되면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여론조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누가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일까? 적합도가 가장 누가 높을까? 아니나 다를까 오세훈 시장이 28.1%로 1위를 차지했고요. 네. 나경원 의원도 삼각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16.2%입니다. 오차범위 바뀌지만 그래도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좀 더 관심 가질 수 있는데 이 두 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좀 약간 껄쩍지근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은 좀 지금 요즘 가장 핫한 이 통일 금품 수수 의혹에 네. 또 휩싸여 있어서 이 두 분 다 어떤 분이 나오시든지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갖고 또 유권자에게 영향 가는 거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 기자가 얘기한 인사 중에 그래도 지금 핫한 인물이 있잖아요.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정원호 구청장 별명 아시는 분 계세요? 민주당 리틀 이재명 이런 수로도 얘기도 하고. 그건 이제 수식어. 수식어고. 네. 예. 별명 별명이 뭐죠? 가든 파이브요. 가든 파이브. 예. 정원오. 분위기가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뭐 저도 나름 저기 좀 알아보니까 그런 별명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오세훈 시장을 지금 뛰어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정원호 구청장 좀 어떤 인물인지 민주당 쪽에서 어떤 입지를 가지신 분인지 좀 저기 정인갑 부의장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우선 정원호 청장이 뜨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가든 네. 파이브. 예, 그만큼 이제 우리 정원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아이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뛰어놀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횡단보도 그늘막 또 스마트 쉼터 이런 것들 통해서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맞아요. 수 있는 예. 정책들을 잘 펼쳐내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2년 지방선거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선거인데도 그때도 또 3선 고지에 오르면서 그 본인의 입지를 또 확인받았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정원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세심하고 디테일함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이념이나 거대 담론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시민들은 정말 내가 체감할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서울을 좀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망원경 행정을 했다면 예. 저는 정원호 청장은 현미경 행정을 하는 현미경이다. 사람이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룡 대변인님도 정원호 구청장 좀 관심이 있으실 텐데. 예. 사실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더 무서운 후보라는 점은 무서운 인정을 후보다. 합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호소를 해서 예.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강한 발언들만 사실 반복해왔던 정치적인 분들인데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동구에서 굉장히 그 행정 경험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무서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정원호 구청장이라는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한번 예, 잘한다. 예. 지금 명천 갈등이 격화가 되고 있고 지금 당 내에서도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정원호 구청장이 자리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횡단보도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정원호 구청장이 했던 게 아니고요. 서초구의 조은희 의원이 했던 겁니다. 그런 건가요? 예, 예. 예. 그때 이 부분 제가 좀 바로잡아 드리고. 예.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이 가장 무서운 상대임은 분명 하나 저희 나경원 후보가 됐든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됐건 저희 쪽 후보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도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도 정원호 구청장 평가 좀 해주시죠. 뭐 정원호 총장 일단 일 잘하시고요. 예.
그 정원호 청장이 있는 지역 성동구가 이제 요즘 특히 핫한 성수 지역이 성수동, 예, 성수를 맞습니다. 만든 분이라고 하고 있고 또 성수에서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예. 좋아해서 자주 가는데요. 네. 가면 확실히 이제 그 이제 어떤 행사, 또 기업이 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성동구나 성동문화재단 이런 이제 관련된 데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거의 뭐 한촉 사원처럼 막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홍보라든가 이거 열을 올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무슨 뭐 수당이라도 나와요? 어쩌는데 그런 게 아닌데 예. 구청장 본인이 워낙 이제 이렇게 열정을 갖고 일을 하시니까 약간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뭐 물론 그 점에 있어서 뭐 행정 능력 같은 거는 뭐 검증이 된 분이다. 그래서 네. 저는 거의 뭐 민주당의 저는 유력 후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뭐 그 외에 뭐 전현희 의원이시나 뭐 이제 다른 뭐 서영교 의원이나 이제 다른 의원님들도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특히 서울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도 보여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뭐 행정이 물론 이제 중요한 자리긴 하지만 네. 단순 행정이 아닌 뭐 지자체장 중에서 이제 국무회의 배석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수도를 이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뭐 행정 능력을 넘어서서 일단 정책이라든가 일종의 정무적 감각도 저는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 출신들도 강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일단 실제로 뭐 결국 당내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되겠지만 뭐 이제 아직 후보가 결정된 건 아니고 충분히 그거는 좀 더 경쟁력을 보여줄 아직 몇 달 남았으니까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그 경선 네. 말씀하셔가지고 재밌는 수치를 하나 본 것이 있는데 네. 경선에서 이기려면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하는 메시지를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강한 메시지, 더 강한 발언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전현희 의원도 그렇고 경기도지사 뭐 출마 하마평에 올라 있는 추미애 위원장도 그렇고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하기 위한 센 메시지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경선에서는 지지율이 올라가지만 서울시 여론조사에서는 강할수록 더 낮은 수치를 보인단 말이에요. 당심을 따르자니 또 서울 민심을 얻어야 되는 시민들의 거죠. 그런 마음을 얻기가 힘들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서 최대한 유혈 없이 후보를 내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민주당 좋은 얘기를 하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솔직히 예, 예. 저는 민주당 후보들이 너무 많아갖고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거의 뭐 10명에 거의 가깝잖아요. 사실 이 경선에서 어떻게 될까 좀 저는 그게 되게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경선 내에서 이 사람에게 흠집을 내야지 내가 더 빛난다는 걸 보여줘야 그렇죠. 되잖아요. 정책 승부는 어디까지 한계가 있을 텐데 그 선을 넘기 위해선 본의 아니게 상처를 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장동이 경선 내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서울시장 자리 지방선거의 이 꽃이라고 불리는 이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도 당내 갈등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가죠. 지금 바람개비 돌아갈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좀 더 정원호 구청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뭐 어디까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정의갑 부의장님 지금 유은총 기자 말이 좀 어느 정도 뭐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뭐 대통령께서 지금 아직 경선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신 건 아닐 거고 예. 또 기초단체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또 본인의 경험에 또 빗대어서 보았을 때 또 이제 훌륭하다는 이제 칭찬 덕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박홍근, 홍익표, 전현희, 박주민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들어보면 강력한 투사의 이미지보다는 좀 아무래도 당내를 좀 수습하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냈던 그런 또 우리 정치인들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원호 구청장을 좀 이렇게 좀 누를 만한 그런 카드 같은 게 좀 필요해 보일 것 같거든요. 지금 오세훈 시장에게 조금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네. 좀 서울 시민들에게 호소 있게 좀 다가갈 예정이신지 혹시 그런 좀 분위기 좀 아신가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에게 약점이 될 만한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김민석 총리가 뭐 시정 실패 TF를 만든다든지 그렇죠. 사실상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총리가 선거에 개입하려는 간접적으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약점은 보이고 있지 않아요. 예컨대 지금 그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1년 넘게 수사를 했는데 아직도 명태균 씨의 진술이 바뀌고 있어요. 특정한 혐의나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그 대납
대납했다는 비용이 네. 3,300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도 아직도 계속 말이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약점은 저는 없다고 보고 더불어서 정원호 구청장이 무서운 후보이기는 하나 그 행정적 경험이 그의 무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행정적 경험만 놓고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상위 호환에 있지 않나.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뭐 결정적인 뭐 견제책이 필요하거나 사실 이런 정도까지 저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깜냥이 아니다. 예, 급이 좀 양 변호사 하나 더 여쭤볼 텐데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많이 존재감이 올라왔어요. 근데 과거의 폭행 사건이라든지 그런 또 악재들이 남아 있거든요. 만약에 경선을 통과했다, 그럼 오세훈 시장과 양자 대결을 한다.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뭐 이미 이제 작년에 담이 드러났던 건이고 네. 본인도 사과도 했던 건이라서 글쎄 뭐 그게 별로 이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이제 뭐 이제 꼭 정원호 구청장이 후보가 된다는 보장은 없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당 후보가 누구든 결정이 돼서 나오면은 가장 큰 강점은 결국 여당 후보기 때문에 그 정부와 발맞춰서 이제 뭐 서울시를 위한 정책, 서울시를 네. 위한 예산, 서울시를 위한 뭐 서울 시민들의 직접 삶을 도움 줄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강점이 네. 있죠. 아무래도 야당보다 여당 후보의 강점이 그런 거니까요.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결국 이제 뭐 아직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후보로 확정된 건 아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누가 결국 후보로 나오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저는 민주당 후보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윤충 기자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게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그렇게 많은 일종의 컨벤션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일부 후보들은 또 일부 후보를 지지하는 형태로 단일화나 약간 뭐 그쵸, 이제 예, 뭉치겠죠. 뭉칠 수 예.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 근데 이 서울시장 선거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거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뺏어야 되는 자리니까. 예, 그러기도 예. 하고 또 예. 현역 프리미엄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제 부동산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정부가 해결해야 될 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50대 50 박빙의 싸움이 될 거라서 어쨌든 경선도 저는 와구락을 이렇게 치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시장 선거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당심과 아까 민심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래도 서울 시민, 1,000만 서울 시민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이거는 좀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재능 변호사님, 이재능 대변인님. 예. 저는 뭔가 특별한 아이템을 갖고 나와서 설파하는 것보다는 네. 특별한 흠결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아마 점점 더 강성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여요. 경선에서 승리하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수 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 네. 사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제1의 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잠룡이 기회가 된다.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경선에 이기기 위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그 안에서 지금 뭐 계엄 이슈처럼 이런 정말 극단적인 이슈들을 계속 들고 나와서 뭐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아니면 검찰을 뭐 해체한다든지 이런 메시지들로 오히려 서울 시민들에게 더 외면받는 그런 상황들이 아마 조성이 될 피부감이 것으로 아마 쌓일 보여요.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 것이지 뭔가 다른 아이템을 들고 나온다고 해서 서울 시민들이 뭐 두 손 들고 환영할 것 같다 이렇게는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인갑 부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번 선거에는 화려한 공약보다는 이번 키워드는 이제 불안의 해소, 또 뭐 살맛나는 오늘 하루, 뭐 이런 우리 삶과 좀 밀접하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뭐 묻지마 범죄, 뭐 전세 사기 막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불안한 도시로 좀 비춰진 게 있었거든요. 시민들은 이제 내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나 이런 좀 불안감들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또 서울 시민으로서의 자긍심도 다시 한번 되찾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높은 빌딩, 멋진 건물 짓는 사람보다는 오늘 하루 정말 무사히 보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따뜻하게 안아주고 토닥여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나와야 될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확행을 책임지는 시장을 원한다. 예, 그렇죠. 그렇게, 예, 저도 그런 시장을 원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원훈 구청장이 예. 오세훈 시장은 지금 재개발 재정비를 하겠다라는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 정원훈 구청장은 지금 임대주택을 더 많이 뿌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런 정책적인 차별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서울 시민들이 아마 많이 반응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 그 지금 경찰관 폭행했던 사안 있지 않습니까? 정원호 구청장의 네. 과거에. 근데 예. 저는 빨간 줄 하나 있다고 뭐 평생 전과자 취급해야 된다. 사실 이거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죗값을 치렀고 벌금을 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일반 시민의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음. 또 다른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최근에 조진웅 연예인 조진웅이라든지 소년범 예, 논란 박나래 있었죠. 씨라든지 예,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연예인들 사실은 공인이라고 보기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유명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법적인 처벌 외에도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은퇴 아닌 은퇴를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치인 같은 경우는 정말 공인인 겁니다.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을 경찰관을 때렸다는 것은 예. 정치인으로서의 덕목에 완전히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공권력이 어떻게 보면 도전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원호 구청장이 무서운 후보이지만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인천으로 눈을 한번 돌려볼게요. 인천시장 선거도 이제 6월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 유정복 시장이 3선고지에 오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거리입니다. 하지만 인천시장 선거 만만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는데, 자, 양태정 변호사님, 인천시장 선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인천시장 선거는 뭐 아직 단언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네. 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선거다 생각을 하고 해볼 만하다. 예. 유정복 시장 뭐 이제 확실히 유정복 시장이 이제 지금 재선이고 3선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퐁당퐁당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상당히 한번 예. 하셨다가 한번 4년 이제 안 되셔서 다시 하신 상황인데 유정복 시장 1기 때보다는 2기 때가 좀 훨씬 나아졌다고 평가를 네, 합니다. 예. 뭐 이제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 1기 때는 유정복 시장께서 조금 이제 언론이 이제 기자분들과 조금 스킨십이 조금 약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2기 때 와서는 조금 그것도 좀 많이 보완했다고 하고 그래서 좋지만 유정복 시장 우선 저는 사법 리스크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11월 작년에 이제 기소가 돼서 지금 네. 재판 중이신데 이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잘 아시는 633 원칙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11월에 기소가 되었고 아마 그러면 6개월이면은 올해 한 4, 5월쯤에는 예. 물론 이제 항소하거나 뭐 대소 확정돼서 뭐 선거에 출마를 못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예. 저는 여기서 일단 유죄가 나오면은 그건 굉장히 타격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그걸 빌미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습관이 돼서 네. 국민의힘에서 꼴로 아예 그냥 컷오프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다 결정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도 서울시장 못지않게 많은 후보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는 충분히 자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빼앗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이 대변인 생각 어떠세요? 인천시장 선거 뭐 네. 자신 있으신가요? 그럼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재선을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행정적 경험이나 능력이 오세훈 시장처럼 인천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 이분이 과거에 선거를 수십 년간 치르면서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공직선거법에 예. 위반됐다는 것도 저는 논리적 정합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은 뭐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SNS 홍보를 시켰다. 사실 이게 골자거든요. 네. 근데 공무원이 아니라 사직한 공무원입니다. 퇴직한 그렇죠. 예. 자발적으로 사임을 하고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유정복 시간에 개인 SNS를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한 것도 개인 SNS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네. 여러 번 유정복 시장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법적 리스크라는 명찰을 달아주기 위해서 계속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뿐이었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정책적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또 계속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그 경의고속도로 지하화도 했었었고 인천대교 그 통행료를 감면하기도 네. 했었었고 그리고 뭐 바이오 첨단 단지로 지정되기도 했었고 인천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 못지않은 그런 성과들을 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인천 시민들이 인정하고 또 이번에 결단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선거에서. 예. 역시 인천 출신이신 우리 정인갑 부의장님 인천시장 선거에 관심 많으시죠? 관심 많죠. 저기 그 유정복 시장님 초기에 정말 기대도 많이 되고 성과도 많이 내셨습니다. 근데 이제 4년을 앞두면서 많이 동력을 잃어가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이세요? 예, 지금 뭐 재물포, 르네상스 다들 이름은 기억하는데 머리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원도심 가보시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관문이 인천이고 미래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장은 하는데 예. 현실적인 그림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재능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유정복 시장 성과를 많이 냈는데 인천이 또 특이한 점이 14개의 지역위원회가 있는데요. 그중에 12명의 국회의원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유정복 시장의 성과라고 내세우는 것들이 국가적인 지원, 국회의원들의 협력이 없었으면 또 불가능했던 거고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또 당시에 그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이런 성과들을 낼 때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또 김교훈 국회의원이 또 했었어요. 네. 같이 좀 이렇게 협력을 은근 하면서 띄워주시네요. 네. 이뤄낸 이런 성과들이 있었다라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내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 유 시장님이 최근에 좀 많이 좀 외롭고 힘든 상황이라는 좀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유 시장의 재선을 위해서 좀 힘을 모아야 될 텐데 네. 지금 좀 내부적으로 조금은 불안한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좀 이런 부분들을 수습해내고 또 우리 사법 리스크 뭐 오너 리스크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꼴을 우리 인천 시민들이 그대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오너를 교체해서 민주당이 또 이렇게 훌륭한 또 인천의 미래를 좀 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민주당 부의장님께서 해주셨어요. 네. 지금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는 당 지도부에도 쓴소리를 좀 하고 있잖아요. 지방선거에 좀 힘 좀 실어달라 네. 이런 분위기인데 유정복 시장의 당내 입지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처럼 당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원래 스타일도 사실 그러신 분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당이 지금 안에서 계속 내홍이 있고 지도부를 흔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내년 지방선거 안 그래도 어려운 싸움인데 전국적으로 좀 당이 좀 잘 정비해 갖고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정도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유정복 시장이 제가 하나 좀 어필을 드리자면 네. 지금 전국의 모든 광역시가 이 젊은 층들이 이탈을 해서 다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인구도 줄고 젊은 층은 그렇죠. 더더욱 줄고. 근데 지금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천원주택이라든지 아이 꿈수당 예. 이런 정말 전향적인 정책들을 내면서 신혼부부들을 굉장히 많이 유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만 젊은 층들이 유입된 그런 좀 이례적인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체감을 했었었고 그리고 전국 그 광역단체장 평가에서도 최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몇 위예요? 제가 몇 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3위 안에 든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행정적 능력으로 저희는 어필을 하고 싶은 것이고 시민들께 당 내에서 어떤 정쟁적 이슈를 자꾸 유정복 시장이 묻히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제 분리해서 사실 얘기들을 하고 있고 예. 유정복 시장이 인천 내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유정복 시장 얘기 쭉 하고 있는데 유 기자가 또 유정복 시장에 대해서 조사하셨죠? 네, 맞습니다. 제 유정복 시장 잘 알고 있고요. 잘하세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유씨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경기도 김포에 살고 있거든요. 이분이 김포군수로 처음으로 이제 좀 나라 맞아요. 일을 하게 예. 되셨는데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공직으로 입문하고 30대 후반에 김포군 군수, 관성군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인천 서구청장 그리고 민선으로 바뀌었을 때 다시 김포로 와서 김포시장을 연임해서 전국 최연소 기초단체장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연소면 그 당시 몇 살이셨어요? 그러니까 37살. 그쵸. 30대 37살. 때 30대 때 시작하셨군요. 예. 예. 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기 계신 우리 패널분들한테. 유 시장이 고향이 어디일까요? 유정복 시장이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고향이 다들 어디로 알고 계신가요? 좀 궁금합니다. 김포 아니에요? 김포? 저는 그러니까 네. 이분이 고등학교를 인천에서 제로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천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고향은 인천입니다. 인천 결국 이 김포를 떠나서 인천으로 오셔갖고 2004년도에는 일단은 국회의원은 김포에서 국회의원 시작했습니다. 17대로 이렇게 입성을 해서 내리 3선 지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표 시절 이제 비서실장을 지냈고 주요 요직을 많이 차지했어요.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고요.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 때 이제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2014년도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민선 6기 인천시장으로 취임하게 되시고요. 2018년 지선과 2020년 총선 때 연이어서 이제 낙선을 경험하면서 이때부터 좀 야인 생활을 좀 길게 하셨습니다. 하다가 2022년도 지선 때 이 박남춘 시장하고
다시 리벤지 매치라고 하죠. 다시 맞붙어서 인천시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는데요. 일단 인천시장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좀 많이 어필하고 계시고요. 고향이 제가 알기로는 중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물포에서 태어나서 자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 주셨듯이 이제 천원주택 그리고 또 아이꿈 수당 이런 걸로 통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장 나오려는 분들도 꽤 있나요? 아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다음으로 인기가 좋은 데가 인천인 거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알았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4년 만에 다시 시장직을 탈환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찬대 의원이 가장 먼저 올랐고요. 네. 박찬대 의원이 지금 인천 연수구 갑에 있는데요. 이 인천 연수구 갑이 연수구 내에서도 좀 원도심 쪽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발전하지 못하고 나이도 많으시고 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수 성향을 그렇죠.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이 지내신데 거기에서 20대 때 총선을 통해서 이제 국회에 입성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쟁력이 좀 입증이 돼서 최근 인천시장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찬대 의원이 여러 의원들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42.6%를 차지하면서 선두에 섰고요. 그 뒤로 우리 정부의장이 좋아하는 김교영 의원이 0.3%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아, 저도 저 김교영 의원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근데 일단 이 박 의원 하면은 박찬대 의원 하면 친명계 그래도 굉장한 소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거두라고 안 그러고 소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한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예상보다 빠르게 또 교통 정리가 되지 않을 거냐는 이런 예상의 목소리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박찬대 의원과 함께 가장 먼저 공식 출마한 정일영 의원, 같은 연수을이죠. 그러니까 송도 신도시 쪽에 계신 분이고 인천 바닥 민심을 다져온 인천 전문가로 꼽히는 김기웅 의원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전임 시장이었죠. 박남춘 의원도 복수전을 준비한다는 소문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 찾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유정복 시장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요. 이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또 이렇게 맞붙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었던 이학재 사장님, 지금도 사장님이시죠. 예. 언급되고 있고요. 또 오선의 윤상현 의원 항상 나와요. 인천시장 언젠가는 할 거다라고 본인도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또 재선의 배준영 의원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유 시장이 뭐 출마가 유력해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도 설명 주셨듯이 이 사법 리스크가 걸림돌로 작용될 것 같아서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박찬대 민주당 의원하고 유정복 시장의 양자 대결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52.1% 대 36.8%로 유 시장이 뒤지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의외로 서울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렇죠. 의외로 유 시장에 대한 시정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는데 만약 본선으로 가서 선거를 하게 된다면은 좀 많이 뒤처진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예.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탈환해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인천 같은 경우도. 네. 그러면은 지금 유 기자가 여러 명의 후보들을 언급하셨어요. 그 중에 좀 강자다. 이 후보는 좀 강자일 것 같다.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일단은 사실 여론조사 수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제 출마하겠다고 하면은 뭐 이제 그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가 많지는 않을 거의 이제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네. 다만 이제 박찬대 의원께서 인천시장을 도전하실지는 좀 아직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의문이고요. 모르세요 정말? 그러니까 본인 결정하는 본인 마음이니까 제가 네. 이제 제가 뭐 이제 관심법은 없으니까 알 수는 네. 없지만 네. 왜냐하면 이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천시장에 나가서 인천시정을 책임지는 것도 좋은 그림이지만 또 이제 저는 뭐 어쨌든 중앙 정치에서 아니 뭐 이제 정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고민을 하실 거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박찬대 의원이 나간다고 하면 박찬대 의원이 후보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은 상황이죠. 현재로선.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 인천에 뭐 삼선 의원, 재선 의원 분들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뭐 이제 그분들 사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벌이실 것 같고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 부의장님. 뭐 김교웅
의원뿐만 아니라 박찬대, 박남춘, 정일영 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우선은 이제 지금 출마를 공식화하신 분은 정일영 의원 한 분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후보들께서 이제 마음을 결정하시고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이제 시장 경선 행보를 하시게 되면 또 여론조사에 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또 송영길 전 대표께서 또 인천에 와서 김기훈 국회의원의 토론회를 또 함께 이렇게 개최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두고 또 여러 가지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도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박찬대라는 인물은 정말 인천에서 배출하기 쉽지 않은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스타입니다. 그래서 또 인천시에서 할 역할도 있으시겠지만 중앙에서도 또 기대하고 또 큰 역할을 또 이렇게 주실 거라고 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인천의 살림을 책임질 수 있는 또 이런 또 묵직한 또 일꾼이 하나 있고 또 네. 중앙에서 그걸 또 같이 견인하고 끌어줄 수 있는 이런 또 호흡이 맞춰지면 우리 인천 발전을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요.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인천에서 국회의원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인천에 또 더 큰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이학재 사장 얘기 잠깐 했었는데 네. 국힘에서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또 부상되고 있습니다.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아까 지금 조금 헷갈려서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 역대 최연소 지자체장은 아마 이학재 서구청장일 때일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37세로 서구청장을 2번이나 했었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3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정치를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해봤던 인물이라는 그 부분이 굉장한 메리트로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둘째로는 네. 지금 공기업 사장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런 공항 운영이라든지 국제 물류라든지 이런 큰 또 행정 리더십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인재로서 그리고 유정복 시장이 만약에 출마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대안이 될 수 있는 또 인원이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저번에 업무 보고 때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엄청 저기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깨졌다기보다는 애초에 예. 그 공개 업무 보고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분야에 대해서 사실 전문가도 아닌데 그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윽박 지르는 모습을 좀 국민께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임명했던 인사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윽박을 지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학재 사장이 그래도 제대로 좀 대응한 것 같아요. 본인 이건 세관 소관이지 공항 소관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반발을 하기도 했었는데 합리적으로 그래도 대응을 한 것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좋게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학재 사장과 현 유정복 시장 둘 중에 누가 나오는 게 더 조금 낫다고 보세요? 예. 일단은 사실 누가 나와도 자신 있다라는 게 좀 민주당의 평가고요. 예. 근데 이제 이학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대통령 국정보고 자리에서의 저는 대답을 못한 부분도 문제지만 그 앞서 이제 정은호 성동구청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비판하신 그 관점을 본다면 이학재 사장께서는 나오실 수 없는 분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이분은 이제 사실 1995년도에 처음 정치 입문을 그 인천 서구 기초단체 의원으로 하셨는데 그때 금품제공 혐의로 정치헌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결국 이제 집행유예로 이제 마무리가 됐던 그런 전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를 하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정은호 구청장의 그런 과거 폭행도 잘못한 행동이지만 훨씬 나쁜 행동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복권돼서 이제 구청장 2번 하시고 네. 이제 국회의원 하셔서 지금까지 정치활동 이어나간 분이지만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나올 수 없는 분이다. 정치에서는 안 되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쨌든 유정복 시장께서는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으로서 인천시장으로서 저도 인천시민 한 사람으로서 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다시 3선을 도전하기 위해서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굳이 두 분 중에서 선택하시진 않지만 한다고 보면은 그래도 유정복 시장께서 이제 국민의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예. 정의갑 부의장님도 이학재 사장이 등판하는 건 저는 아직은 이게 인력풀이 굉장히 빈곤하다. 유정복이 아니면 그럼 다 차선이 이학재냐. 그 외에는 이제 더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간 물을 다시 퍼 올리겠다는 것처럼 어.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맛이 원래 먹던 물맛보다 더 좋으면 괜찮겠지만 그것도 아닌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이학재 사장은 잊혀질까 두려웠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올드보이의 귀환으로는 우리 젊어진 인천의 그 여론을 이렇게 아우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이재능 대변인님께서는 지금 여러 후보들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후보들 네. 누가 그나마 좀 낫다고 보세요? 어, 누가 낫다 아니면 누가 힘들다? 예. 박찬대 의원이 사실상 힘들겠죠. 박찬대 음. 의원이 그래도 당 내에서 굉장한 입지를 또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인지도적으로도 예. 다른 후보들과 비견될 레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음. 아쉽게도 저번 전당대회 때 당심을 안 갖고 있다는 점이 또 그런 약점이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생각보다 이 박찬대 의원이 인지도 대비 힘이 없지 않나 이런 또 희망적인 생각도 또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 기자가 지금 또 한번 등장을 할 시간입니다. 아, 예, 예, 예. 인천이 옛날의 인천이 아니다. 요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이학재 인천공사 사장 이야기 잠깐만 해드릴 수 있어요? 네네네. 안 그래 이제 국회만 간 게 아니라 공항도 한번 아시는 분이 옛날에 출입처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락을 한번 좀 드려봤어요. 그 아는 그 좀 간부급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학재 사장이 곧 인천시장에 나올 수도 있겠다. 조만간에 한 내년 4월 전에 뭔가 용단을 내릴 것 같다라는 임기가 이야기. 내년 6월까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예. 그 전에 용단을 내리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두 달 정도 터를 둔 다음에 그런 걸 봤을 때는 이학재 사장이 아마 출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아까 전에 우리 또 저기 이재능 대변인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유정복 시장이 1994년 당시에 전국 최소로 38살에 군수를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하나 말씀드리고 예. 한마디만 예. 아직 그 이학재 사장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저희가 지금 네. 후보로서 논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한번 저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만 네.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또 이슈가 있었으니까 출마를 안 하실 수도 있지 않나. 근데 만약에 안 한다고 한다면 지금 김병기 의원이라든지 강선우 의원이라든지 1억 원을 받고 또 구의회 법인카드를 쓰고 있는 그 의원들과 함께 사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시류가 이 분위기를 만들죠, 사실. 네. 예. 예, 사실 제가 이런 시류 속에서 우리 인천 어떤 장소인지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도 사실 인천에서 많이 자랐던 사람이고 저희 본적이 강화군입니다. 인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워낙 정책도 그렇다면서요, 좋고 예. 또 인천이라는 곳이 지금 신도시가 3개가 있습니다. 신도시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청라 그리고 송도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겼죠. 이제 검단 신도시가 생긴다.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분구가 되는데요. 이 외부 인구들이 유입되기도 하고 인천 내 젊은 인구들 특히 이제 좀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 좀 거주지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인천 젊은 인구들이 있는 만큼 선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정책적인 면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특히 검단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서울 연결 버스나 지하철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노선이나 이 도로 미비에 대한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무래도 출퇴근이나 이런 분들이 있겠죠. 이런 이 분들이. 시장을 더 선택할 것 같고요. 또 이 신도시들 모두 다 공통점이 이 똑같이 교통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이 GTX 그리고 5호선, 4호선 연결 이런 부분 이 교통 현안을 가장 풀어야지 민선 국기 리더로 좀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네. 이 신도시 말고도 인천은 구도심이 있습니다. 과거의 그 화려한 그 역사를 지닌 중구나 동구나 그리고 뭐 연수구 같은 경우에 연수갑 같은 경우, 송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노쇠해서 생산적이지 못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구들이 또 합쳐져서 신설구가 됩니다. 알다시피 이제 제물포구라는 데가 동구와 중구 내륙 지역을 합쳐놓기 때문에 더더욱 도시 자체가 굉장히 노쇠한 상황인데요. 이런 원도심 문제, 특히 이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지적을 했었죠. 이 지역 균형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부평도 과거에 대우라는 거대한 자동차가 있었고, 그 지금 GM이죠. GM도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 2월에는 이 GM 인천 공장이
철수합니다. 폐쇄가 됩니다. 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민선 구기 인천 시장들 특히 뭐 후보들은 어떤 결심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번 지선에서 논할 수 있을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인천시장 얘기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하나의 빅 이벤트가 바로 인천에서 펼쳐지는 재보궐선거입니다. 지금 어딘지는 다 아실 텐데 계양을 지역인데요. 뭐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러 후보들이 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양태정 변호사님, 누가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나요? 이제 제가 사실 제 지역이시잖아요. 예. 얼마 제 계양 지역위원회 소속이라서 예, 이제 예. 계양을은 사실 뭐 지금 아주 그냥 시끌시끌합니다. 예. 네. 사실 작년 12월 말에 이제 그 지역위원회 이제 송년회가 있었는데 아주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하마평에 오르신 분들은 굉장히 많죠. 일단 최근 삼선 구청장 했다가 예. 이제 지금 이제 쉬고 계시는 박형호 전 구청장도 이제 그 자천타천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지금 시의원 하고 있는 시의원 활동하고 예. 지금 이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하고 있는 이제 문세종 인천시의원 또 인천시의회 의장까지 하시고 지금 이제 지난 구청장 경선에서 이제 안타깝게 되시지만 지금 또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에 나올 수도 있고 국회의원 할 수도 있는 또 이제 그 시의장 갑자기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근데 그 시의장님도 이영범 시의장님도 계시고 그 외에도 전 시의원들 또 여러 있으시고 또 이제 지금 대통령 청와대죠. 이제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 있는 이제 김광 전 인천시당 이제 국장도 계시고 또 이제 그 외에 작년 크리스마스에 또 이제 대통령께서 이 계양구에 있는 이제 해인교회라고 노숙인 자활 돕는 굉장히 좋은 교회, 저도 이제 거기 후원을 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제 거기에 직접 와서 이제 예배를 보실 때 대동을 했던 당관 대변인이었던 이제 김남준 이제 청와대 대변인 또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도요?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선대위원장도 했었고 저도 이제 고향이 제가 초중고를 다 계양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하마평에 오르고 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 고민 중이십니까? 네. 고민 중. 늘 좀 고민 중이고 늘 준비 중입니다. 정언하겠습니다. 항상 레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네네. 근데 여기가 누가 될지는 사실 여기는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지이고 왜냐하면 그렇죠. 당 대표를 2명이나 배출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 동영길 그리고 이재명 현 대통령 배출한 곳이기도 하고.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약간 관심사가 송영길 현재 소나무당 대표께서도 지금 이제 돈봉투 사건으로 지금 이제 항소심 진행 중인데 올해 한 2월이나 3월 정도에는 이제 항소심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거기서 만약에 무죄가 그러니까 이미 1심에서 돈봉투 사건 다 무죄가 나왔고 이제 사단법인 관련된 것만 유죄가 알아서 항소 중인데 거기서 전부 무죄가 나오면은 이분도 어쨌든 범여권 후보로서 여기 출마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는 지역이긴 하죠. 여당 후보들 사이에서는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아주 높겠어요. 서로 눈치 작전도 치열할 것 같고요. 눈치 작전도 많이 있고 하겠습니다만 전 최소한 이제 계양이 최소한 좀 계양 지역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사랑이 있는 분이 누가 됐든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많아 보이세요. 장난 아니죠. 그냥 너무 사랑. 정 부의장님도 지금 잠깐 언급했지만 김남준 대변인을 대동했어요. 대통령이. 예. 좀 의미가 있는 행보인가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도 또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도 이제 저한테 발언권을 먼저 주셨으면 제가 우리 양태정 변호사님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앞서서 우리 녹화 시작 전에도 같이 의논을 했었는데요. 정말 이 인천 계양이라는 지역이 이제는 낙하산들이 오는 곳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애정을 가지고 계양의 발전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우리 민주당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인재가 지금은 넘쳐나서 고민인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누가 나가도 당선이 되더라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대통령과 함께 직통이 돼서 더 큰 발전을 끌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아마 이런 고민들 하실 거예요. 이제 누구를 내보내야지 좀 덜 질까? 누구를 내야지 조금은 희석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제 누가 나가서 확실하게 개항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좀 이번에 선거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 꽤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약간 자존심을 긁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덜 질 수 있는 후보를 내지 않을까. 예,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지금 한 25년째인가요? 그러니까 사고 당입이 되기 전 된 적 한 번 빼고는 전부 다 민주당이 사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한 번 빼고 어려운 지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 내에서 키워진 인재가 아니라 저희 당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전략 공천을 계속 꽂았던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 저는 이 지역이 제가 따로 조사를 해보니까 호남 인구가 한 30% 되고 호남 출신 인구가 계양구예요. 예, 그리고 충청도 인구가 또 한 30%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우 우리 7, 8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지금 많이 올라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25년 동안 이제 민주당 강점기를 겪으면서 강점기. 예. 계양만 발전을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계양구라는 곳이 사실은 좌우로는 서울과 인천을 잇는 자리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남북으로는 경기도를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굉장한 지리적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계양만 사실 그러니까 주변에 뭐 일산이라든지 송도라든지 청라라든지 부평이라든지 다 발전하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코어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을 못했다는 점에서 굉장한 아쉬움이 또 있을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좀 건강한 후보가 나와서 그 25년간의 강점기를 이제는 탈피하고 계양도 좀 발전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전략 공천 이런 거 그만하고 저는 변호사님처럼 좀 상대적으로 젊고 그리고 그 지역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런 인재가 좀 출마를 해서 만약에 이번에 승리하든 패배하든 계속해서 또 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닦아나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계양에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또 원희룡 전 장관 이런 분들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지금 기존의 계양구에서 계속 선거를 치렀던 윤영선 위원장 말고도 여러 이제 그 전략 공천성 그런 인사들이 있긴 한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절대 안 올 것 같아요. 본인 성향상 이런 험지에 출마할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 당의 중론이고 심지어는 그 한동훈 계라고 불리는 쪽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인천 계양이냐, 우린 지는 데 안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선당 후사의 마음을 갖고 와서 한번 싸워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싸워서 계양을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데 그럴 가능성 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계양에서 출마를 했었는데 그렇죠. 몇 개월 전에 그 당협위원장을 내려놓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특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특검의 최종 그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연기만 폴폴 풍기던 양평고속도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한 줄도 안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마타도어였다는 겁니다. 민주당 특검과 민주당의 거짓 마타도어가 이어졌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특검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보통은 이 양평고속도로 사건 같은 걸 특검이 조사를 하게 되면 사무관을 조사하고 실장 국장선을 조사를 하고 장관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사무관급에서 끝났어요.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원희룡 전 장관이 애초에 뭐 물고 늘어질 만한 꼬투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꼬투리 잡을 내용도 없었다. 그런 점을 제가 국민들께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고자 그리고 우리 인천 경기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또 OBS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마지막으로 한 분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런 중량감 있는 만약에 외부 인사들이 영입이 된다. 그러면은 계양을 지역에서의 승리를 그래도 낙관하실 수 있는지. 예. 저는 오히려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출마를 하시면 우린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 이제 보여준 행보들을 보면 보통은 SNS에서 하든지 아니면 뭐 비례대표나 당직을 이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 뒤에 숨어서 좀 이렇게 자기 의견을 넌지시 던지는 듯한 이런 활동을 좀 해왔는데요. 민심의 매서운 회초리를 한번 맞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그래야지 그게 더 건강한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께서 나오신다면 우리는 이제 이 계양을에서 다시 한번 윤석열 정권의 이제 완전한 내란
그 잔재를 청산하는 폐막식을 같이 좀 열 수 있는 분위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내에서도 아마 한동훈이 살면 우리가 죽는다는 그런 권력 투쟁의 그런 논리들이 작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원치 않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그 비정한 권력의 속성 속에서 또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또 본인의 성향 자체도 그렇게 좀 위험한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네. 저희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를 기대하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의 네. 해당 행위에 대해서 제가 신랄하게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네. 또 밖에서 얻어맞으니까 약간 좀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칼은 안으로 굽는 거죠. 예. 개항을 하여튼 재보궐선거 결과에도 저희 민심의 바람이 어떻게 불어닥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